세계 민담 이야기 스위스 편. 스위스의 독립투사 빌헬름 텔은 비록 기사와 같은 높은 신분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용맹과 기계로서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나아가 한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지방 사람들은 숲속이나 목장 같은 곳에 요정이나 정령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속에서 산신령이나 집 지키는 터주신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제목: 스위스의 독립투사 빌헬름 텔. 때는 1307년 12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리세른 호숫가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틀리 지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넓은 평원의 세 곳은 산림이 울창한 산으로 경계 지어지고 그 산들은 근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평원의 한편으로 리세른 호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어요. 산의 나무도 그르틀리 평원도 하얀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평평한 곳엔 마치 하얀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커다란 외투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서로 말도 주고받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겨우 몇 마디 말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건네고 있었습니다. 눈밭에서 발을 구르며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듯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가까운 소나무 숲에서 신음하더니 곧바로 시커먼 호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슈비츠 운터발덴 우리의 세 지역 대표들 10명씩 특별 중립지대인 스위스 한 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새 자치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레딩 노인을 의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노돌프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 알버트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흑색 공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함스푸르크의 새 황제 알버트는 황제의 칙령을 부인하고 보장했던 자치권을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 칙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레딩 노인과 같은 자유롭게 선출된 의장 대신에 슈비츠 우리 운터발덴의 산악지대로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임명한 대법관을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관들 중에서도 가장 독재적이고 횡포가 심한 사람은 게슬러라고 불리는 자였어요. 말로 해서는 잘 안 듣는 소 같은 사람은 때려서 다스려야 해 하고 언제나 입버릇처럼 아랫사람들에게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슈비츠 우리 운터발덴의 어느 곳에서도 이런 횡포 심한 대법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한 자치구에서 10사람씩 선출하여 모인 30명의 대표들이 그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조약대로 레딩 노인의 절대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루틀리 지방에서 극비리에 만났어요.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려고 맹세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혹한 속에서 가진 이날의 모임도 정기회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구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의장인 레딩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슈비츠에서 온 베르너 슈타우프파어가 나섰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레딩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게슬러가 자기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우리 집 앞을 지나면서 말했습니다. 천한 농노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 안 돼. 그런 것들에게는 이런 오두막집은 너무 분에 넘쳐. 그리고는 부엌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마침 제 아내가 영양의 고깃덩어리를 요리하고 있었죠. 그걸 보자 그는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천한 농노들도 저런 걸 먹나? 빵하고 물만 있으면 됐지. 고기라니? 저는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되찾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으며 내 집 침대에서 자지도 않겠다고 말입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운터발렌에서 온 아르놀트 디 매니탈이 말했습니다. 나는 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내가 기르던 숫소 2마리와 같이 쟁기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게슬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 같은 농노가 빵이라도 얻어먹고 싶거든. 쟁기는 내가 지고 논을 갈아야 할 것이다. 그러더니 시종 한 놈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끌어다가 쟁기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나는 반항했어요. 그중 한 놈을 땅에 메었고자 그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대법관은 우리 집으로 병사를 보냈어요. 집에는 늙으신 아버님밖에 아무도 없었어요. 병사들이 아버님의 눈을 찔렀어요. 아버지는 봉사가 되고 나는 쫓기듯 집에서 나오게 됐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증오에 가득 찬 또 다른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게슬러의 병사들이 내 아내 레센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명령을 받고 온 병사 한 놈을 그 자리에서 죽였죠. 나는 레센과 함께 마을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산을 넘어 계속 달렸어요. 곰 사냥으로 잘 훈련된 대법관의 사냥개들이 우리 뒤를 바싹 쫓아왔어요. 총과 칼로 무장한 병사들도 뒤따랐지요. 우리가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비렐름 텔이 있었지. 그런데 그가 배를 태워줘서 우리는 게슬러의 병사들 바로 코앞에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때 비렐름 텔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필경 그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었거나 창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콘라트의 사연이 끝나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오스트리아 놈들이 갓 낳은 양 새끼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우리 집 마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고요.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요. 나는 퀴스나하트 감방에 한 달 동안 갇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독립해야 합니다. 모두들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레딩 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고 우리의 맹세에 따라 행동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나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모두가 되고 그 모두가 하나같이 한뜻이 되면 자유의 날은 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황제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또 손수 옥새를 찍어주신 칙서에 의해 보장된 그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맹세합니다. 하얀 눈밭에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지으며 짐승이 으르렁대듯 합창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며 자유를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콘라트, 그대는 서둘러
비렐름 텔에게 가서 말해보시오. 그가 그 누구보다 강철로 된 활을 잘 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잖소. 까마득한 산봉우리의 영향도 쏘아 맞춘다면서요. 게다가 태풍이 부는 호수 한가운데에서 배를 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순수하고 영혼은 정직함으로 분명 우리 편이 될 것이요. 제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르놀트 메리탈이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에게 별로 해를 주지 않는 대법관을 특별히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베르너가 말했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산에서 영양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 호수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칠 일이 없다고 대꾸하더군요. 그러자 콘라트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숫가에는 내 집이 있고 집에는 내 아내와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세상의 전부라고 말입니다. 네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우리 청을 거절했지만 그는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가 사는 마을로 가서 고집이 센 그를 설득해 봅시다.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줍시다. 그리고 그를 단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자유로운 삶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를 확인해 봅시다. 그에게서 확답을 들읍시다. 30명의 남자들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알토르프 옆에 위치한 성 안의 작은 요새에서는 농부들이 봉기를 위한 마지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곳은 흑색 공장에 대법관인 게슬러가 그의 수백 명 무장 군인과 함께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요새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실행되기는 하였지만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늑장을 부리며 하거나 했습니다. 그에게 바치라는 11조도 아주 적게 거쳤습니다. 세금쟁이를 멋모르고 병사들의 호의 없이 보냈다. 영락없이 세금쟁이가 살해당하여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꼴을 보아야 했습니다. 밭이나 갈고 산이나 오르려는 놈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있단 말이야. 어느 날 대법관은 그의 시종 니클라스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 우리에게 감히 맞서 대적할 놈이 누군지 알아둬야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요, 나으리. 니클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뚝뚝하게 마음을 꽉 닫고 사는 자들의 어두운 속을 어디 알 수가 있어야죠. 게슬러가 비웃어댔습니다. 그놈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는 알아서 못해쓰게. 중요한 건 그놈들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 그놈들을 모조리 쓸어 없애버려야 해. 나는 앞으로 내 앞에서 대놓고 반항할 자들이 어떤 것들인가만 알면 돼. 그걸 알아낼 묘책이 하나 있긴 하지. 그게 뭔데요, 나으리? 내일 알토르프에서 장이 서지. 광장 한가운데 너가 장대를 들고 서 있는 거야. 장대 끝에다 오스트리아 공작의 관을 씌운 모자를 매달아 가지고 말이야. 그리고는 관을 쓴 모자 앞을 지나는 사람에게 거기다 대고 인사를 하도록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우리 황제의 권위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알게 될 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시종이 외쳤습니다.
시종이 게슬러가 명령한 대로 행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멀리서 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닭, 채소, 빨간 사과, 붉은 버찌, 치즈, 버터, 빵과자 등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나같이 오일장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황금빛 관을 씌운 모자가 장대에 매달려 세워져 있고 그 옆에는 오스트리아 병사들과 연락병 그리고 게슬러의 시종 니클라우스가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연락병이 대법관의 명령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인즉은 이 광장을 지나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공작의 관 앞으로 와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연락병은 마지막 문장을 덧붙여 읽었습니다. 누구든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웅성거리던 소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 갑자기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게슬러의 협박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법관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가가서 빈 왕관에다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슬러는 시원한 맥주 한 병을 천천히 마시면서 시장에서 무슨 소식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날 무렵 시종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 명령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그런데 조금 전에 웬 산 사람이 어린 소년의 손을 잡고 나타났었죠. 그 남자는 왕관 앞으로 오기는 했는데 똑바로 쳐다만 보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병사가 뭐하는 놈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꾸하기를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나요? 그러면서 인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놈을 체포하면 나리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이지. 그 남자 이름은 뭐랬나? 대법관이 물었습니다. 비렐름 텔이랍니다. 오, 그래? 바로 콘나트를 빼돌린 작자로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적당한 기회가 온 셈이군. 그가 공공연히 죄를 지었으니 벌도 여러 사람 앞에서 받아야 마땅하다. 게슬러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시장에 나타났을 때 그곳은 온통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장사치들은 벌써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무슨 일이 생기나 보려고 서 있었습니다. 장대를 들고 서 있는 병사 바로 옆에 키가 크고 구릿빛 건장한 몸을 가진 사나이가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고 태풍을 이겨낸 단단한 피부, 푸르지만 맑고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는 어린 소년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렐름 텔과 그의 아들 발터였습니다. 이따금씩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은 잠깐 눈물을 거두며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것이었어요. 대법관은 사람들을 양쪽으로 가르며 정면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너는 왕관에게 예를 올리지 않는 거냐? 너의 주인이신데.
그를 존경하지 않는단 말이냐? 나는 신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노인장들과 돌아가신 황제만을 존경합니다. 빌헬름 텔은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스트리아의 공작은 경멸한다 이 말이냐? 그를 경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뿐이죠. 나는 자유로운 한 인간이고 또 이 나라는 자유로운 곳이니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로돌프 황제를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보답으로 자유를 얻었죠. 황제께서는 칙령으로 그것을 보장하셨습니다. 게슬러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너 같은 시골뜨기하고 우리 폐하의 권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는 게 아니다. 단 너는 너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걸 알기는 하느냐?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죽이려면 죽이게 하겠지만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게슬러는 꿋꿋한 그의 언동이 구경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입씨름을 하면 할수록 빌헬름 텔은 더욱더 영웅이 돼간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자 그는 한껏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용기 있고 대담한 사내다, 빌헬름 텔. 용기와 배짱은 별로 나쁘지 않다. 그건 그렇고 내가 알기로는 너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명사수라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너 같은 명사수를 잃는 것은 손해지. 그러니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안도의 한숨소리가 광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게슬러는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다시금 유쾌한 듯 말을 했습니다. 너는 150보 떨어진 곳에서도 사과를 맞춰 떨어뜨릴 수 있다던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관님. 빌헬름 텔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좋아. 내가 목숨을 살려준 대신 너는 그걸 다시 내 눈앞에서 해 보여주도록 하라. 기꺼이 보여드리죠, 대법관님. 그의 말에 게슬러는 갑자기 더 은근하고 착 달라붙는 듯한 억양으로 말했어요. 그걸 더 흥미진진하게 하기 위해서 사과는 너의 아들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다. 알겠느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빌헬름 텔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고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빌헬름 텔이 말했습니다. 대법관님, 저를 시험하는 겁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해야 돼. 게슬러의 목소리는 갑자기 매몰찼습니다. 병사들이 대법관 가까이로 몰려들었어요. 건장한 산사나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눈을 화등잔만하게 부릅떴습니다. 빌헬름 텔은 애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법관의 말바구 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애원했습니다. 대법관님, 이렇게 두 손 모아 빕니다. 제 일생에 처음으로 신 이외의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 꿇어 빕니다. 제발 뜻을 굽히시고 나리께서 명령하신 바를 잘 생각하여 주십시오. 만에 하나 손이 떨려 화살이 조금이라도 빗나간다면 저는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인 아비가 되는 겁니다. 나의 고통은 얼마만 하겠으며 또 애미는 얼마나 절통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리님. 나리께도 어머니가 계시겠죠? 부디 나리님이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를 생각해서라도 이 일만은 명령을 거둬 주십시오.
대법관은 이마살을 잔뜩 찌푸리고 말 엉덩이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말했으면 그만이야. 만약 너가 내 앞에서 해 보일 수 없다면 내 병사들 중에 가장 잘 쏘는 놈을 시켜서 너가 한 일을 대신하게 할 테다. 비렐름 텔이 굽혔던 몸을 일으키며 외쳐댔습니다. 대법관, 내 목숨값으로 활쏘기를 시키는 거라고 조금 전에 말했죠?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어린 것은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아들 발터가 뛰어와서는 비렐름 텔의 팔에 안겼습니다. 발터는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나는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의 솜씨라면 틀림없이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할 말을 잇고 있는 동안 게슬러는 병사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 제 솜씨를 자랑해 볼 만한 자가 없느냐? 비렐름 텔은 껴안고 있던 팔을 풀고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대법관,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 대신 나를 체포하면서 빼앗아간 내 활을 내주시오. 그리고 화살은 내가 직접 고르겠소. 나리의 병사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느냐 하는 문제는 화살 생김에서 많이 좌우됩니다. 너무 가벼워도 빗나가고 강철 화살촉이 너무 무거워도 곧장 아래로 떨어지고 마니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요. 당대의 최고 사수인 비렐름 텔을 속으로 존경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병사들이 한결같이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저자에게 그의 활을 가져다 주고 화살을 마음대로 고르도록 해. 비렐름 텔은 활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활은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승리를 안겨준 무기입니다. 그는 활 시위를 당겨보고 활 등을 구부렸다 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잘못되어 있지는 않았나 활의 여기저기를 손보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화살통에 집어넣고 이번에는 회전 화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가락 끝에다 놓고 균형을 잡아보았습니다. 나무로 된 화살을 눈금에 맞추는 것이었어요. 이번 화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것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것을 집어들어 또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화살을 고르는 척하면서도 대법관의 거동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그러다가 한순간 대법관이 명령을 내리려고 고개를 돌릴 때 재빨리 화살 하나를 옷소매에다 감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스럽게 다른 것을 집어들어 검사하는 척했습니다. 이 화살이 좋겠는데요. 드디어 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관이 명령했어요. 어린애를 나무에다 붙들어 매라. 비렐름 텔이 말했습니다. 눈 가리개를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실수하실 리가 없어요. 저는 무섭지 않아요. 너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러면 관대한 척하며 게슬러가 양보했습니다. 그럼 눈 가리개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사과를 머리 위에 갖다 놓도록 하라. 병사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사과장수 바구니에서 빨갛게 잘 익고 큰 사과를 골라왔습니다. 비렐름 텔은 병사의 딱한 처지를 알겠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적당히 떨어지도록 해. 대법관이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이
150보 떨어진 곳에 표를 했습니다. 빌헬름 텔이 다시 세워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에 모여있는 남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사수 거동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그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빌헬름 텔이 활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듯 했어요. 그는 다시 활을 낮추고 화살을 제 자리에 갖다 댔습니다. 다시 한번 활 등을 검사해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떨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활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은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서 마치 바위로 조각을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빌헬름 텔은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활 시위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시위가 늦춰지면서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빌헬름 텔은 턱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휙휙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사과를 두 동강 내고 뒤에 있던 나무에 푹 박혀버렸습니다. 기쁨의 함성이 터지듯 울려나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안심이 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고 만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법관을 향해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게슬러는 입술을 깨물어야 했어요. 이 남자가 이토록 빛나는 승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산 사람들에게는 영웅이 하나 생긴 셈이고 공작에게는 또 하나의 적이 생긴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으로 불쾌한 빛을 얼른 감추고 축하하는 척 했습니다. 축하하네 빌헬름 텔. 너의 솜씨는 정말 놀랍기만 하군. 그런 명성이 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야. 빌헬름 텔은 그따위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게슬러는 그런 기쁨의 표시를 방해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목숨을 건졌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내가 너의 죄를 면하게 해줬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뒤쫓고 있던 사람을 너의 배에 태워서 빼돌린 그날은 생각나지? 콘나트 말인가? 빌헬름 텔이 중얼거렸어요. 그렇다. 바로 콘나트지. 너는 왕국의 법질서를 어지럽혔어. 이런 대역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놈을 당장 알토르프 감옥에다 가두고 어린 것은 제 어미에게 데려다 주도록 하라. 그는 성으로 돌아와서는 빌헬름 텔을 꽁꽁 묶어 성에서 가장 어둠침침한 지하 감방에다 처박아 버렸습니다. 게슬러는 위험 임무를 미리미리 잘 처리해 두었다고 내심 만족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대법관은 많은 음식을 잔뜩 차려 놓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는 은으로 된 커다란 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따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시종 니클라우스가 술이 확 깰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시종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방금 도착한 기사가 전하는 바로는 알토르프 주민들이 비밀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려진 봉화를 신호로 모인답니다. 사람들이 오솔길마다 걸어나오고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회의 장소로 가는 것 같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게슬러는 화가 나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 농꾼들이 감히 우리에게 반항하는 꼴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니클라우스는 그 말에 똑똑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적대감으로 가득 찬 주민들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죄수를 석방하라고 떠드는데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스위스 놈들이 얼마나 독종인지 나으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게슬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말이 맞다, 니클라우스. 플루렌 항구로 가서 배를 대령하렸다. 우리가 비렐름 테를 잘 감시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야. 키스나하트 성으로 말이야. 거기처럼 튼튼한 성은 없지. 우리는 거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곳에 가면 재판을 받도록 하겠어. 격식을 갖춘 장려한 문체로 선고를 내릴 거다. 시골뜨기들도 그렇게 하면 만족할 거야. 놈들이 정의니 뭐니 하면서 떠드니까 우리도 그대로 해줄 수밖에. 시종이 총총 사라져갔습니다. 호숫가의 조그만 선착장에서 게슬러가 젊은 제수와 만났을 때는 어둠이 채 거치지 않는 시각이었습니다. 비렐름 텔은 쇠사슬로 팔다리가 꽁꽁 묶여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끌려왔습니다. 포스터라는 이름의 사공이 먼저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게슬러가 호수를 건널 때면 언제나 불리는 늙은 사공이었습니다. 그는 땅 위의 길보다 호수의 뱃길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법관은 시종 니클라우스와 6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꽁꽁 묶인 제수는 배 밑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포스터 선장이 거느린 3명의 선원은 이 배의 안전 항해를 도울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어왔습니다. 돛담배는 호수 위로 미끄러지듯 북쪽으로 뱃머리를 잡아갔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왔습니다. 태풍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포스터가 중얼거리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얼른 호숫가에 갖다 대면 되지 않나? 그건 그저 죽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 호숫가로 가까이 가져갔다가는 파도에 휩쓸려서 아무 바위에나 부딪혀 깨지죠. 늙은 선장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예고했던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터 선장은 돛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에서 배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멀리 산 봉우리까지 훤히 보이다가도 다시금 짙은 회색 장망을 친 듯 앞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바람은 배를 술 취한 사람처럼 뱅그르르 돌렸다가 지그재그로 가게 했다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러다 여기 앉은 채로 죽는 거 아니야? 게슬러가 불안해서 갈라터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호숫가로 가자고 명령했을 텐데 말이야. 늙은 포스터가 대답했어요. 나으리, 이런 역경을 헤쳐나갈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배 밑창에 묶여있는 비렐름 텔이니까요. 게슬러는 그에 대한 증오도 복수심도 생각해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살고 싶었고
태풍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수에서 태풍을 만나서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비렐름 텔을 묶었던 밧줄과 쇠고랑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포스터 대신 키를 잡았어요. 포스터는 선원과 함께 뱃머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배가 제 주인을 알아보는 듯했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빙빙 돌기만 하던 배가 물살을 가르며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치를 올려라. 비렐름 텔이 태풍보다 더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때때로 심한 바람에 배가 완전히 뒤집힐 것 같았지만 그는 능숙하게 키를 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배 앞으로 검은 물체가 떠오르는 듯했어요. 호숫가였습니다.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배는 한두 번 바위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비렐름 텔의 매서운 눈이 바위를 피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묻이 점점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산의 검은 그림자와 봉우리 주변이 눈에 들어왔어요. 산속의 오두막까지 안개 속에서 보일락말락한 정도였습니다. 살았구나. 게슬러와 시종 그리고 병사와 선원들이 자기네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데 배는 벌써 호숫가 잔잔한 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비렐름 텔이 갑자기 일어나서 강철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화살은 배 밑창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는 잽싸게 몸을 놀려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커다란 그림자는 바위를 타고 넘더니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런 불안당 같으니 못된 놈! 게슬러는 길길이 뛰었습니다. 대법관과 병사들은 땅에 내리자마자 도망자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비렐름 텔은 이미 숲속 깊숙이 숨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배는 악센부르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게슬러와 병사들은 브루넨까지 갈 말을 구할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대법관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비렐름 텔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침내 게슬러는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나에게 도망자를 잡아다 주면 상으로 금화 50냥을 내리겠다. 아울러 평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특혜도 내리겠다. 상금은 다시 200냥으로 오르고 성 한 채와 운터발덴, 슈비츠, 우리의 양떼를 다 준다는 조건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길을 가보자. 대법관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몇 명 안 되던 오스트리아 군대는 브루넨에서부터 데려온 사수들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아르지방으로 갔습니다. 다시 방이 나붙었고 상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은 지그 호수를 따라가다가 리지 지방을 돌아 나왔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리고 마을은 온통 뿌옇게 가려진 태양빛으로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브루넨이나 아르 지방에서처럼 이멘지에서도 아무런 수확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비렐름 텔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으신 나으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찾는지 알 바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게슬러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마살을 잔뜩 찌푸리고 애꿎은 입술만 씹으면서 퀴스나하트로 가는 진흙탕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시종 니콜라우스가 역시 입을 꾹 다문 채 따르고 어깨에 강철 활을 맨 사수들이 호위하여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대법관이 말했습니다. 퀴스나하트에 도착하면 몰입꾼을 모집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 죄인을 숨겨졌었나를 알아가지고 그 마을의 유지를 감옥에 가두고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인을 고해바칠 거야.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요. 나으리. 시종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게슬러가 머리를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났다. 니클라우스. 너는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거라. 그래서 비렐름테르 집으로 가서 그 아내와 내 아이를 데리고 와. 엄중하게 감시해서 퀴스나하트까지 무사히 붙잡아 와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아이씩 죽이는 거야. 마지막에는 그 부인의 차례지. 비렐름텔은 가족을 사랑한다니까. 마지막 5주일이 다 가기 전에 그는 우리 소나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야. 게슬러와 니클라우스는 생각만 해도 통쾌한 듯 크게 웃어댔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흙탕길을 가면서 뭐가 좋아 그렇게 웃는지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바로 그 순간 강철 활의 시위가 당겨지며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전 화살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휙 하고 들렸습니다. 화살이 게슬러의 이마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그는 그의 말 잔등에 푹 거꾸러졌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레딩 노인의 집 난로가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베르너 슈타우프 파어, 아르놀트 뒤 멜히탈, 발터 비프루스트, 콘나트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집안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갈세라 그들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창문에 두꺼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는 망보는 소년을 세워두었습니다. 소년의 몸은 사정없이 불어닥치는 겨울바람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브루넨에서 온 사내가 말했어요. 대법관은 가는 곳마다 도망자를 잡으면 후한 상금을 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아무리 후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비렐름테를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를 본 적이 있나요? 콘나트가 물었습니다. 악센부르크 어느 오두막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나타났었대요. 그러고 나서는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비렐름테를 잡기 전에 대법관의 병사들은 발이 다 닳아 없어질 거야. 아마 무릎까지 닳아 빠져야 할걸. 아놀드가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대 말이 옳소. 비렐름텔은 악마의 발톱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은 그 부인과 아이들이요. 우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해요. 게슬러가 그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르니까요. 게슬러가 더 이상 보복 같은 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갑자기 인기척이 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강철 활을 어깨에 맨 사나이가 들어와 있었어요. 시커먼 망토로 몸을 가린 큰 키의 검은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바로 비렐름텔이었어요. 게슬러는 이제 보복 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죽었습니다. 내 아들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맞추려고 화살을 고르면서 나는 내 옷소매에다 화살 하나를 숨겨두었죠. 오늘 그것으로 대법관을 향해 쏘았죠. 화살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자유독립 만세! 사람들이 손을 들어 합창했습니다. 다음날 각 지방에서 독립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슈비츠 운터발단의 주민들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구리트 지방의 연합부대는 함스부르크 왕가의 성들을 하나하나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스위스 사람들이 승리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던 그 유명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편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